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 전산세무, 실무 법인세 공부하고 있고요.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자, 남해안 상사의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이 두 가지 서식을 작성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은요, 상품 매출이 2억 5,600, 그 다음 제품 매출이 7억 8,500이네요. 그리고 역시나 뭔가 누락했어요. 그러면은 회사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기 12월 30일에 수탁회사에서 판매를 했대요. 그럼 이때 수익 입금이죠? 전기의 입금이네요. 입금이고요. 근데 통보가 되지 않아서 전기의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기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장부상에서는 지금 원래는 전기에 아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입금과 매출액과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전기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단기에 매출 1,500만 원, 그다음에 원가죠. 그러면 매출 원가를 1,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세무상으로 어떻게 돼요? 전기에 입금 산입했었겠죠. 입금 산입 1,500, 그다음에 송금 산입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어떤 세무 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전기에 입금 산입 1,500만 원 유보가 되겠죠. 왜냐면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 자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을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이중 세무 조정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단기 중에 매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입금을 부인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매출이 아니다. 매출 1,500만 원 그리고 매출 채권이겠죠. 상대 계정은. 그리고 송금. 자, 송금이 아니다. 매출 원가 1,000만 원. 그다음에 관련된 재고 자산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채권이 감소하죠. 네,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에 얘는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재고 자산이니까 재고 자산이 늘어나죠. 유보. 1,5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세무 조정이 정확히 반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보가 감소된 유보가 발생을 했다가 유보가 반대로 자, 입금 산입 1,500이 입금 불산입으로 송금 산입 1,000만 원이 송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반대 세무 조정이 발생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매출과 매출 원가에 대해서 전기의 세무 조정은 올바르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처리를 제대로 해놨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대 세무 조정을 반영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남해안 상사에 해당이 되고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을 조회를 해보는데 F4를 눌러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뭐 자비익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자비익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보시면 자 2억 5,600이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7억 8,500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품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이죠. 네, 단기 중에 매출 이 제품 매출에 지금 이 7억 8,500에 이 1,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의 매출로 인식했기 때문에 1,500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500만 원만큼 차감 조정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셔서 요거에 대한 제품 매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여기다가 제품 매출에다가 1,500만 원을 차감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품 매출과 관련한 내용을 수익 금액을 1,500만 원을 차감하셔야 되죠. 대응되는 원가는 1,000만 원을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 조정을 등록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입금 불산입 1,500만 원 여기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기 매출, 제품 매출, 누락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직접 입력으로 바꿔가지고 전기 저걸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직접 입력하시는 게 더 정확하실 거예요. 제품 매출 누락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 이제 매출 원래는 입금 산입으로 해서 여기 1,500만 원 계산이 되어 있다가 단기 중에는 1,500만 원만큼 우리가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유보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보 감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유보가 어차피 우리가 차감 조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송금불산입 1,000만 원 유보. 자, 송금불산입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 제품 매출 원가 누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영되는 거고 1,000만 원만큼 유보도 얘도 감소하는 거죠. 원래는 전기에 있었던 유보가 지금 감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유보 감소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무조정 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자, 우리 세무상에 세무상의 수익금액이 확정이 됐죠. 세무상의 수익금액이 확정이 됐으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과표랑 대조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7억 7천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품 매출은 525060이고 그다음 제품 매출은 3200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품 매출만큼 3200으로 7억 7천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이제 상품 매출 525060 이렇게 해서 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출이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 수익금액은 전액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액에 해당이 되고요. 제품 매출 중에 직수출액이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 매출 중에서 우리가 그 1,000만 원만큼 차감하게 되면 7억 6천이 국내 생산이 되고요. 그럼 수익금액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수입 상품에 0원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1,000만 원이 수출 금액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과세 표준이랑 우리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부가세 과세 표준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과세가 이렇게 있고 영세율 1,000만 원 동일하죠. 면세 수익 금액을 통해서 부가세 과세 표준은 1,000만 원, 10억 4,100만 원이고요. 근데 조정 후 수익 금액은 10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럼 1,500만 원만큼 지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부가세 과표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상 당사의 매출 거래에 대해서 시가 1,500만 원의 제품을 증여했다. 생산 시에는 해당 제품의 원가는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500만 원만큼 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죠. 네,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서 이만큼의 우리가 특정인에게 사업상으로 우리가 증여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원가는 100만 원인데 매입세액 공제된 것을 이렇게 업무와 거래처에다가 접대 목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은 자,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서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돼서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이지만 우리는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아니잖아요. 법상 수익 금액은 아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가세와 우리 법인세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00만 원이면은 1,500으로 시가를 과세하고 결국에는 부가세는 150만 원. 이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과세 표준을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만큼 15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해당 제품의 원가가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매입세에 공제됐대요. 그러면 100만 원만큼 1,000만 원일 것 같은데 왠지 100만 원 재고자산이 나갔잖아요. 자,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상 증여로 인해서 부가세가 과세됐죠. 간주공급으로.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매출이 아닌 거예요. 부가세를 매기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위탁 판매 매출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부가세 신고 시에는 입금 산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 표준은 이 위탁 판매, 이 매출 누락건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사업상 증여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가세 과세표준. 그러니까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1,500만 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수익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 금액으로 입력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상 증여금액에 1,5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업상 증여금액은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 자주 나오겠죠. 왜냐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법상으로는 사업상 증여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으로 계산을 하는 반면에 우리 법인세법상 이거는 매출액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접대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3번이고 네. 자, 주식회사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산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꿨고요. 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 전자제품을 지금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이 있고요. 여기 수출 매출에 포함된 거 보이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다가 반영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조정 후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이랑 상품 매출이 있으니까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일단 불러오시고요. 자비익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품 매출은 14억. 자, 상품 매출이 14억이고요. 그 다음 제품 매출은 26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언제나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세무조정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적송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를 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하고 당사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 그럼 우리 회계상으로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상으로는 이게 판매가 된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200만 원, 270만 원이죠. 270만 원 판매하고 관련된 원가는 송금 산입 2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죠. 언젠가 이것도 확인하게 되면 결산일 현재 확인을 못한 것이지 내년이 되면 얘는 우리가 입금과 매출액 270만 원, 매출 원가 200만 원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는 세무상으로는 매출로 계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반대 세무 조정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입금 불산임, 송금 불산임 이렇게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일시적 차이의 경우에는 유보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이 입금 산입으로 인한 채권과 송금 산입으로 인한 재고 자산의 차익분으로 인해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270만 원만큼 우리가 상품이죠. 상품이니까요. 상품에다가 가산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70만 원을 가산을 해주게 되고요.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우리가 상품 매출과 관련한 부분들을 상품 매출을 입력해야 되고 수익금액은 270만 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관련된 원가가 지금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 판매 매출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정 등록을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입금 산입에다가 자 매출 누락이죠. 그래서 이거 직접 입력으로 해놓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품 매출이 지금 270만 원이 누락되었고 유보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고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원히 입금이 아닌 게 이거는 영원히 입금이 우리가 그 사회이출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송금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영원히 입금이 아니거나 영원히 송금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언젠가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언젠가 송금으로 계상을 하는데 얘는 지금 송금으로 인정한 거죠.
지금의 입금과 지금의 송금으로 인정한 거고 회계상으로는 내년도 입금과 내년도 송금으로 어쨌든 이런 귀속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유보라고 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매출 누락분이 나오면 유보로 처리하더라. 원가 매출과 매출 원가를 유보로 처분하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나오죠. 동일한 상태가 계속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과 매출 원가는 이건 일시적 차이에 해당돼서 유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의 경우에는 입금 산입, 그다음에 송금, 그러니까 매출 누락분이니까 입금에 넣어줘야 되겠죠. 입금 산입 270만 원, 관련된 원가도 넣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송금 산입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 밑에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요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시면 우리의 수익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620-000, 1402-700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조정 수익금액 명세서로 가셔서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코드가 제품 매출의 경우에는 300101 300101 2620-000이 맞죠. 근데 지금 수출이 3억 2천이 있기 때문에 2620에서 320을 빼게 되면 여기에 2300-0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 차익분은 수출로 이렇게 반영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종 코드 515050 상품 매출이죠. 51505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매출액, 국내 생산품의 매출액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조정후 수익금액에서 이제 과세표준과 차익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일단 먼저 당사는 매출 거래처에 제품 500만 원, 그다음 시가 600만 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 제품이 500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증여를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로 과세가 됐을까요? 네. 당연히 얘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과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60만 원. 부가세 과세 표준은 600만 원. 60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해서 이 부가세 60만 원을 매기기 위해서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 제품 원가 500만 원을 사오면서 50만 원 공제 받았기 때문이죠.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6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고 이 부가세 예수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 거지 이건 사실상 우리의 매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상으로는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원가와 그다음 부가세 부당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납부하게 된 부가세 예수금도 같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익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560만 원만큼 자 5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560만 원 아니죠. 600만 원으로 부가세 과세 표준은 6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270만 원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겁니다. 이거 우리 위탁 판매, 위탁 판매로 인해서 우리는 입금에 부가세법에도 지금 우리 세무상으로는 지금 포함을 시켜놨죠. 270만 원 세무조정을 통해서 270만 원을 포함시켜놨는데 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법상으로도 세금계산 발행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계산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는 여기 보시면 지금 위탁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텍스상으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 지금 위탁 판매한 1,500만 원을 입력을 시켜놨고 부가세법으로는 입력을 지금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는 1,500만 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 회계상으로만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가세법상으로도 반영이 안 돼 있고 회계상으로 이게 일반적이겠죠. 회계상으로 누락이 됐다는 건 결국 부가세도 발행을 안 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올바른 회계 처리로 지금 매출액을 이 적성품에 대한 매출액 그 금액 270만 원을 반영해놨기 때문에 요 차익분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얘네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이 되면 부가세도 매출에 대한 세액도 안 내고 회계상으로도 계산 안 하고 이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아까는 요거는 입력 안 했는데 부가세는 또 잘 어떻게 세금 계산 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우리 텍스상에 270만 원을 가산했고 부가세와의 어떤 차익도 어쨌든 이 270만 원으로 인해서 매출 누락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매출 누락분 27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매출을 누락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탁 판매 매출이든 시용 판매 매출이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상에 매출액을 만들어주는데 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이 세무 조정한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별다른 말이 없으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요 문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70만 원 해서 차익 금액을 우리 330만 원이 된 건 이 사업상 증여 부가세법으로는 과세표준으로 포함이 되는데 과세표준으로 과세 포함되지만 우리 조정 후 수익 금액에는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70만 원 매출 누락에 부가세 과세표준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우리 매출 누락분은 같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부가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매출 누락분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됐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주식회사 신라산업입니다. 신라산업은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 건설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네요.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만 작성하라고 그러니까 수익금액 그 수익금액 조정 합계표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요걸 작성 안 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만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자, 신라산업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라산업이고요. 손익계산서상 반영되어 있는 매출액하고 영업의 수익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자, 요거를 계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품 매출과 공사 수입에는 영세율 대상은 없대요. 그리고 국내 생산품 모두 국내 내수 판매분이라고 하니까 자,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9220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공사 수익 금액은 451104네요.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상 이게 지금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갭. 그죠?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액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 공사 수익금액이 요만큼 누락이 돼서 조정을 했대요. 수익금액 과소를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사 수익금액이 지금 보시면 2690000 이 금액은 일치하는데 지금 5천만 원만큼 가산을 한 겁니다. 입금산입 조정, 요 조정에 의해서 가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세율 대출은 없기 때문에 요 과세표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입력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회계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 공사 수익 금액이 20억이에요. 그리고 제품 매출 27억인데요. 27억인데 1,000만 원만큼은 선수금을 수령한과 동시에 전자세금 계산서. 자, 지금 이것도 2690000하고 차이가 나죠. 1,000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거 더 발행했어요. 왜 발행했냐면 지금 선수금 때문이에요. 선수금 돈을 입금한과 동시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죠. 그러면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는 1,000만 원이 포함이 되지만 우리는 이거는 지금 매출이 아니에요. 나중에 매출이죠. 나중에 매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지금 매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 차이에 해당돼요. 그래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일단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사 수익 금액은 20억이에요. 20억이고 그래서 부가세와 그다음 손익계산서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그 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이제 부가세법상. 그다음에 우리는 텍스상의 수익 금액. 요 세 가지를 지금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줘야 돼요. 이 차이 금액을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텍스상의 수익 금액은 이 입금산입 조정이라고 하는 거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입금산입을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5천만 원은 우리 회계 기준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부가세법상으로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린 진행 기준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상으로는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죠? 여기는 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금액 지금 보시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액이죠. 그래서 작업 진행률 여기에다가
이 5천만 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조정이 있잖아요. 조정은 기본적으로 이 부가세 과표에도 같이 동시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가 결국에 부가세랑 거의 일치하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매출 누락 같은 것도 같이 반영이 안 돼 있을 가능성, 반영되어 있으면 같이 반영되어 있거나 같이 반영 안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무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요 밑에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 부가세 신고에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별다른 언급이 없지 않으면 대부분 부가세 신고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세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래서 이런 세무 조정은 부가세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요 밑에 하단에 수익금액과의 차익 내역에도 반드시 같이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조정했고요. 자, 요거 우리 부가세 과표 요거 조정했고 5천만 원만큼 가산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1,000만 원만큼 차감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 과표에 더 많고 얘는 더 적고, 그다음에 기계장치 매각액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의 수익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과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닌 겁니다. 자, 5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닌 거니까, 텍스상으로는 아닌 거니까요. 이건 또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천만 원.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우리가 수익금액의 차이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진행률, 이거는 이제 공사 진행률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거고, 보통 등장하는 것이 이 유형자산 매각액. 매각액은 우리가 매출이 아닙니다. 수익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수금 같이 공급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이나 재화가 공급될 때 그때 매출을 인식을 해야 돼서 거래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가세는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 선수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따라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만큼 이렇게 부가세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익분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5천만 원처럼 이렇게 5천만 원처럼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여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 이렇게 가산 조정 있네요. 이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은 기본적으로 여기 부가세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상 요 밑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우리 이론 넘어가서 이론 정리하고 다시 또 실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신은 없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그나마 좀 잘 되시고 실무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페이지는요. 송금이고요. 페이지는 457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송금에 해당이 되고요. 송금 보시면, 자, 송금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순자산을 입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고요. 우리가 송금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 감소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줄어들죠. 결국에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순자산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은 자본의 출자나 이제 자본거래 항목은 제외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 송금은 우리가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 지출 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법정 지출 증명 서류는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다음에 체크카드 같은 거,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계산서, 요게 답니다. 그리고 뭐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지급수단, 이거 카카오페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통장으로 그냥 이체했다, 그거는 증빙이 될 수 없어요. 자, 통장으로 우리가 이체를 하잖아요.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는, 이거 현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증빙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에서 이체됐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송금은 이런 입증 책임이 있고요.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증빙을 누락한 경비를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게 되면 증빙 불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여로 소득 처분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액 이하와 기준금액 초과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접대비와 그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대비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접대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금액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하면은 접대비로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가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는 없고요. 그냥 전액 송금불산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접대비는 10,000원 기준이고요. 경조사비는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자,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하고 3만 원 이하인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3만 원 이하는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송금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이제 기준금액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증빙들을 챙기지 않게 되면 그때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송금으로는 인정하되 가산세 2%가 부과가 됩니다. 네, 기타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일반 비용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 일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원카드 사용하면 그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직원카드를 사용하면 접대비를 전액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 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접대비가 중요해요.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의 기준 금액은 10,000원과 20만 원이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우리가 20만 원 이건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건당 10,000원 그리고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면 전액 송금불산입니다. 그 다음에 증빙불비 가산세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에 가산세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직원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접대비는 전액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증빙을 누락한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부인이 되면서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된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페이지 458페이지 갈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송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예시 규정이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아도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은 어쨌든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전부를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감소설이죠.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순자산이 감소되는 형태면 그거는 비용으로 다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되는 항목 제외하고는 다 가능한 건데요. 자,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 자,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 원가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제품이나 상품은 결국에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금액은 송금입니다. 그래서 매입과 관련한 부대 비용, 매입가액하고 그 부대 비용 모두 다 이제 제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결국에는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송금에 해당된다. 자산은 결국에 송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은 입금이고요. 그다음 장부가액은 송금이 됩니다. 우리 총액법에 따라서 그래서 토지를 처분한다고 해도 자, 현금을 150원을 받고 그다음 토지 100원, 장부가액을 100원짜리를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게 되지만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계상하지만 이건 결국엔 뭐예요? 자, 150만 원. 자, 양도가액이 150만 원이죠. 이것만큼 입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부가액만큼 송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판매 부대 비용, 판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판매 장려금이나 그다음 판매 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주로 이제 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판매 장려금이 사전 약정이 있는지 여부 이거와 상관없어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사전 약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판매 장려금은 우리 판매 장려금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우리 사전 약정 여부, 사전 약정이 없어도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거 말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전 약정 여부 필요가 없다. 사전 약정 없어도 송금이다. 그 다음에 자산의 평가 손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건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거는 장부상에 계상을 하게 되면 손실 얼마, 손실 10원. 뭐 자산 10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 세무상으로도 같이 인정을 해서 세무조정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장부상에 계상을 안 해놓으면 세법상으로도 계상을 안 하는 겁니다. 굳이 손실 10원 해서 송금 산입 이런 세무조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송금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평가 손실을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연도에 우리가 장부상의 송금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송금으로 계상을 해야만 그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세무 조정이 없는 거고 송금으로 인정을 우리가 계상을 안 하게 되면 세무상으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손이나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 감액 손실, 그 다음에 파산, 그 다음에 파산으로 인해서 파산이나 부도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이 감액될 때 그때는 비만가액 1,000원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의 감액 손실, 이 경우에도 비만가액 1,000원을 남기셔야 되고요. 천재지변과 화재 등으로 인해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의 감액 손실. 자, 이거는 재고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파손 부패,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파산, 부도 발생으로 비만가액 1,000원 남겨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생산 설비의 감액 손실인데요.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해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 감액 손실. 요거는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산평가 손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증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증 이렇게 법률에서 열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금불산입이죠. 근데 자산평가 손실의 경우에도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송금으로 계상을 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4사주의 장부가액이나 금품.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이라고 이제 근로자들끼리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해서 으쌰으쌰 하는 거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 출연을 해주는 거죠. 기업에서 이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자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사주조합 결성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법인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한 그 충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 뭔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수 불능한 부가세 매출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가세를 매출세액에 대해서 매출을 발행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있죠? 부가세 예수금을 이제 매출 채권으로 계상을 하면서 부가세 예수금은 납부를 먼저 한 거죠. 요거만큼은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손 처리가 되면서 매출 채권이 사라지면서 이게 대손이 된 거죠. 근데 대손이 될 때 부가세만 받고 이렇게 받고 나머지 채권만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출 채권을 못 받을 땐 부가세도 같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손 사유로 인해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 금액에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한 매출세액 미수금 이거는 대손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주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수 불능한 그 채권에 대한 부가세 요거 110원 중에서 10만 원만큼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대손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외하죠. 그래서 이거 부가세 예송을 다시 세무서에서 돌려받았어요. 이거 납부했다가 다시 돌려받았으면 그건 어쨌든 받을 돈은 아니니까 이거는 대손세액공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못 받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한다. 소액 미술품인데요. 장식이나 환경미화 이런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걸 송금으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장식품이 있어요. 미술품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잉여식품 비부에는 뭐냐면 자, 음식료품, 생활용품 이런 제조업이나 도소매 이런 곳에서 이런 남는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에서 지정하는 자들한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남는 거, 안 팔린 거, 빵집에서 이런 거 남는 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률에서 지정하는 자한테 무상으로 기증하게 되면 우리 재고자산이 나가잖아요. 재고자산이 나가게 되는데 원칙은 이게 이제 기부금이에요. 원칙은 이게 기부금이 돼야 되는데 기부금이 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액 비용 처리가 못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는 정말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오히려 이게 지정기부금 단체여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부금에 포함되면 한도 조정이 있어서 기부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송금으로 하는 거예요. 잘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서 지정하는 자한테
우리 뭐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데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기부금으로 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액 송금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열거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고정자산 수선비,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송금,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업무와 관련한 해외 사찰 훈련비, 그다음에 임직원의 사망으로 유족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 위로금 이런 것들은 손비 처리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우리 회계 기준을 따라갑니다. 근데 아닌 항목들 그런 것만 예외적으로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송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이런 자본거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얘기한다. 이 중에서 법인세법상 송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제 우리 배울 건데요. 당연히 비용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세금이지만 우리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그리고 법인에 붙는 그 법인 지방소득세 이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제세공과금 공부하긴 할 건데요. 이것만 우리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자금 대표적인 자본거래에 우리 자본을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자본거래예요. 손익거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송금이 아닌 겁니다.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송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지만 이때 비용으로 계상을 했다면 자, 우리가 송금불산입 항목은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상으로 계상을 했다면 세무상으로는 송금불산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송금불산입 또 유보 사회유출 그죠? 사회유출 기타 뭐 이런 처분들이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자본거래.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든가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그래서 잉여금을 처분을 하는데 우리는 잉여금으로 이렇게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비 처리,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잉여금으로 하지 않고 잉여금을 뭔가 처분해서 뭐 현금을 배당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자본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걸 잉여금이랑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불산입 기타. 왜냐면 자본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 특정 여비와 교육훈련비인데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임직원이죠. 임직원이 아니고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나 교육훈련비. 지배주주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그때 지분을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라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나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거는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여비라고 하는 거는 지배주주가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세요. 대학 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거는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경비 중에서 기준 초과 지출액. 자, 법인하고요. 법인이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열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업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뭐 삼성도 주식회사 삼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많은 자회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출한 공동 경비가 있는데 이런 광고비나 뭐 어쨌든 마케팅 비용을 같이 지출하게 되겠죠. 예, 그때 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 지분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공동경비를 부담하는 기준. 그 금액이 각각 우리 법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은 100만 원, B라는 그 어떤 공동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세법상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우리 100만 원만큼만 부담을 하면 되는데 A가 150만 원 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그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얘가 실제로 A가 150원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너 공동경비 그 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150원이나 지출한 거 아니니 50만 원만큼은 네가 뻘짓한 거야. 송금불산입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굳이 100만 원만 지출해도 되는데 150만 원 지출하냐는 거죠. 그래서 공동경비 중에서 법정 기준까지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게 되고요. 그걸 초과해서 지출하게 되면 송금불산입 항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출자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만약에 분담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업무 무관 비용 보겠습니다. 자,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겠죠.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우리 회사는 지금 저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박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업무와 무관하죠. 그리고 혹은 뭐 러닝머신, 대여비가 나가요. 그건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그죠? 업무 무관 자산의 유지와 관리와 관련된 거는 송금 불산. 너가 급여든 너가 사업소득이든 받아서 네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인 돈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출자 임원. 자, 출자인데 임원이죠. 임원이라는 걸 포인트로 보시고요. 자, 소액주주 임원은 제외해요. 소액주주 임원은 힘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 그다음 종업원을 제외한 힘이 있는 출자 임원이에요. 지분이 있는 임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택과 관련한 유지관리비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출자 임원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해 주게 되면 다 법인으로 자기 집을 사가지고 임대료를 내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이 되기 때문에 출자 임원,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송금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즉 법인에서 임직원을 위해서 월세를 내주는 거예요. 사택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월세를 내주는데요. 이 월세를 이 지금 출자 임원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임직원의 이걸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임원 너 돈 많잖아. 네가 돈 받아서 근로소득세 내고 그걸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주는 금액이 이게 결국에는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빗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 종업원의 경우에는요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송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떤 복지잖아요.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종업원과 빗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했다는 거는 요즘과 같은 그런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임직원을 위한 어떤 복리후생 차원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출자 임원들은 너가 근로소득으로 받아서 그걸로 내 세금 내고 네가 네 돈으로 내 이겁니다. 업무무관 자산을 위해서 유지와 관리비도 있지만 업무무관 자산을 위해서 차입한 비용도 있어요. 관련된 이자 비용. 그래서 업무무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차입한 이자 비용이 있는데 그걸 비용 처리한다면 그것도 송금 불산입할게. 라는 거고요. 그다음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한 취득세가 있죠. 그거는 일단은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해놨다가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상을 해놨다가 나중에 송금 불산입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어쨌든 업무무관 자산을 위해서 차입 비용은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세도 송금 불산입입니다. 취득가액에 산입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들은 취득 원가 송금 불산입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물이 있고요. 그다음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업무의 사용 금액. 요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자산의 평가차손. 자, 원칙은 송금 불산입이죠. 근데 우리가 그때 열거되어 있던 파손 부패된 재고 자산의 감액 손실이나 우리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서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이라든가 이런 결산 조정 사항 아까 공부했던 거 그것만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국내 어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 이거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죠. 손해배상금을 국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는 100만 원만 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초과해서 50만 원을 더 냈다는 거죠. 이거는 송금 불산입니다. 근데 이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2가 바로 송금 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돈이 나간 거고 어쩔 수 없이 법률에 따라서 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거죠. 굳이 왜 그걸 줬냐?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금이 30만 원인데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송금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송금이 안 돼야 되는지 그걸 기준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손해배상금이 30만 원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손해배상금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 즉 20만 원 30만 원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 20만 원이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인정해 주겠다. 네가 지불한 금액 중에서 3분의 1만 송금에 해당이 되고요. 3분의 2는 송금 불산입.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된 거는 뭐 생급한 공가, 일정한 세금과 공가는 송금 불산입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 접대비, 협회비, 감가상각 부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증빙 미수치 접대비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페이지 460페이지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풀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업무용 수용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